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잠깐 다른 짓도 하겠지만 사회를 맡은 비영리 무지개재단의 한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자체는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 9월달을 LI 먼스로 정하면서 LI 도서전을 기획했고 LI 도서전의 또 그 내부의 기획으로 잡혀진 북토크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소서적 부모 모임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부모 모임과 함께 비욘디 무지개재단이 북토크를 하면 미어지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것이 아니라 현재 9월달에 지금 잡히는 행사들이 다 안 돼요. 근데 워낙 행사가 많이 잡히고 있는 때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여주신 분들에게 사실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참석자가 적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석해주신 분들이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져요. 이 자리에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정말 귀하고 좋은 자리에 의미 있게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행을 먼저 30분 정도는 성소자 부모 몸에서 나온 웰컴 투 레인보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30분 정도는 성소자 부모 모임에서 우리 춤추면서 싸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또 30분 정도는 플로어에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30분씩 진행을 하고 뒤에 마지막 30분은 얘기가 열띠다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앞에 30분은 좀 조절을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렸고 오늘 성소자 부모 모임 홍보 나갈 때 보면 4분이 홍보가 나가 있는데 왜 3분만 앉아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욘디 무지개재단과 성소자 부모 모임이 만나는 이 자리 자체를 저희 재단이 되게 기대를 했어요. 같이 성소자 인권 운동을 한다지만 단체 활동가들끼리 단체 대 단체로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 저희가 LI 먼스 기획하면서 이때다, 이게 기회다 이럴 때는 성소자 부모 모임이 하자고 해도 단체끼리 만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침 웰컴 투 레인보우가 나왔고 제 책도 나와서 그냥 엮은 거예요. 그러면 합동 북토크로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보통 이런 북토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정신없어서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욕심을 내서 4분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LGBT로 맞춰가지고 부모님 섭외를 했는데 오늘 마침 한 분은 코로나 감염이셨고 한 분은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지만 좀 심한 감기에 걸리셔서 두 분이 못 오시게 되어서 또 이제 긴급 대타 나오셔서 이제 3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3분도 인사를 먼저 하실까요? 네. 그래도 좀 골고루 왔어요. 자녀분 정체성이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명은 지인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김진희입니다. 부모 모임 창립 멤버고요. 지금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저희가 4달 후면은 부모 모임이 10주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들 소개할 때마다 나이를 계속 한 살씩 올리면서 그랬는데 다시 만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그대로. 안녕하세요. 저도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트랜스맨틱, 에이섹슈얼로서 그레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통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났고 사람들이 많이 한결이님 잘 계세요. 정말 많이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 한결이도 좀 잘 지내고 있고 덕분에 저도 행복한 나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베타
세타로 지하철 타고 오늘 여기 그냥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꼭 여기에 패널로 참석을 해달라고 막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앉아 있고요. 저는 트랜스젠더 딸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정기 모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다들 자기 소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26살 트랜스젠더 딸을 둔 엄마 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 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 듣다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이름밖에 안 밝히셨어요. 자녀는 물론 나이까지 다 밝히셨거든요. 그럼 좀 이상한데요? 세 분은 모두가 다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이라고 확신하시는 세 분인가요? 어떠세요? 네. 나비님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나비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팬섹슈얼 아니신지. 저 이제 사고 친다니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어떠세요? 생각을 본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안 해보신 것 같아. 어떠세요? 어떠세요? 시스젠더는 맞는 것 같고요. 시스템으로 맞는 것 같고. 지향성은 탐색을 해볼까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남장 신사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짝신사 연극 하셨어요? 네네네. 저희 아이가 기만 아니야 기만 그러는데 글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탐색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모의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성적 지향을 탐색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너무 큰 변화들을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서 그래서 더 약간 더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고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렇게 크게 대하는 일들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모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성소자 부모 모임이 책을 여러 권을 냈어요. 첫 번째 책이 커밍아웃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장한 그 의료 가이드, 성학병수 가이드북도 내시고 여러 책을 내시고 이번에 웰컴 투 레인보우가 나온 건데 일단 부모 모임 내서 야 우리 책 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 기획이 시작되는 건지 일단 웰컴 투 레인보우 책 기획은 뭐 누구 아이디어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부모 모임 만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부모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얇은 가이드북을 만들어야겠다고 얇은 책을 먼저 만들었어요. 출판은 안 하고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인쇄는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부모들마다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집을 또 만들었었어요. 그것도 출판용은 아니었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계속 만들다가 이제 좀 바깥에 보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의 이렇게 귀중한 한티제 출판사 대표님 어머님이 그 트랜스젠더 그 다녀두신 분인데 오셔서 막 밀어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며칠까지 글 쓰라고 막 해가지고 커밍아웃 스토리 26명의 글을 다 받아다가 내주셨고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출판하는 것까지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확정 수술 가이드북은 이제 트랜스젠더 부모님들끼리 이제 의료적으로 가이드북이 있어야겠다. 너무 막 중구난방이고 정보도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저기 후원받은 거죠. 서울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북 요번에 낸 게 웰컴 투 레인보우가 저희가 얇게 부모님들 보는 용으로 얇게 냈던 가이드북을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아예 출판용으로 하자 또 위니님이 또 기획을 해주셨죠.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어떤 식으로 나눠서 쓰시거나 하는 건가요? 몇 분이 나눠서 쓰고 그거를 또 여러 명 같이 검토해서 보완하고 고치고 막 이렇게 했죠. 네. 여러 명이 그 안에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막 쓴 거는 아니고 예전에 얇게 했었던 거는 제가 막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책은 앞으로 계속 더 내실 예정인가요? 성소자 부모 모임은 다음 뭐 책은 또 기획하고 계신 게 있다든지. 저희가 10주년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 커밍아웃 스토리 공모전 같은 걸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허락을 받는다면 네. 이제 저희가 물론 커밍아웃 스토리가 부모님과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받은 작품을 내보면 어떨까 허락을 받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년 부모 모임을 보면서 또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궁금한 건 부모님은 막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좀 그만 좀 해. 그렇지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 활동을 반대하거나 조금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대표적인 저희 부모 모임의 대표이신 하늘님하고 저 같은 경우인데 10년 동안 해온 두 사람이 어떻게 딱 공교롭게도 하늘님 아드님도 너무 그렇게 막 TV 나오고만 하니까 안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제 아들도 어디 가서 자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니까 처음에 자조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식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게 돼버리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전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 모든 성소자분들을 위한 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별로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활동하시는 바람에 내가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본명은 안 말하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커밍아웃을 못하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뭐 꼭 부모와 자녀가 뜻을 맞춰가지고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활동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거랑 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게 볼 때는 부모님이 활동을 해준다면 성소 당사자로서는 너무 큰 오늘 못 오신 진아님 같은 경우에 우리 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나 같은 엄마를 둔 게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런 해석이 되게 좋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자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도 뻔히 받는 질문이라 별로 안 하고 싶었지만 막상 궁금해지게 되네요. 저희 비욘드 무지개 재단도 내년이 10주년이에요. 저희가 같이 생긴 단체 2014년도에 그런 셈인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옆에서 봤으니까 부모 모임이 계속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그다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게이 부모와 레즈비언 부모의 이해관계가 같을 것인가, 여기 트랜스젠더 부모는 시스템드 부모들과 어쨌든 대화가 통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모 모임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거의 유가족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그 외에는 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만약 이런 성소자 부모 모임이 외국의 모델이 있긴 하나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 고민 같은 것도 있었고 아마 내부에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10주년을 이제 내년으로 앞둔 상태에서 회고를 해보실 때는 어떤가요?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온 것 같다. 더군다나 사실 그냥 버텨오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리면서 크게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냥 돌이켜보면 2014년 2월에 그때는 이제 제가 성소자 단체에 연락을 해서 부모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어떤 어머니 지금의 하늘님인데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저희 애보다 더 나이 많은 당사자분이 자식인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때 16살이었으니까 성인 돼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거에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늘님이 자제분이 30대였고 그 파트너랑 6년째 잘 살고 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저는 아주 그날부터 잠이 잘 왔고 위안이 너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맨날 자다 깨서 울고 막 좀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님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서로 위안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 자조 모임 같이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에 무조건 계속 모임을 했어요. 부모님, 새로운 부모님 없어도 그냥 하고 그래도 당사자분들이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한 2015년부터 막 신문 기자분들이 막 연락이 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도 이제는 처음에는 되게 막 그런 거 빼고 막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도 막 즉흥적으로 말 잘하시고, 네, 저도 이제까지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기자분만 제 핸드폰에 그 연락처 세보니까 65명 막 이래요. 그리고 PD님도 30몇 명. 제가 PD님들 이제 우리 방송에 우리 내보낼 때마다 제가 전날에 가서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방송국 가가지고 그 PD님들, 작가님들. 예. 그러니까 저절로 불러줘서 그랬고, 어느 날 얼마 안 됐을 때 신문 기사에 어떻게 뭐 울던 엄마가 인권 활동가가 됐나 이래요. 제 사진 넣고 막 제목이. 그래서 아, 내가 인권 활동가가 됐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퀴어 축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반대하는 엄마들도 뭐 거기 그냥 한번 어떤가 가봤다가 거기 혐오 세력분들 보고서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 왜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냐, 내 애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바로 막 이건 활동 운동가가 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변화가 생기고 사회에 너무 이제 교육이 잘못됐다, 법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좀 커지고 더 단단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면서 책 내고 뭐 영화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풍경이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많은 장면은 그 풀이어가는 장면이 축제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축제 그 자리가 부모 모임을 또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메인님은 창립 멤버는 아니신 거죠? 저는 2018년 4월에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한 적도 없었고, 퀴어라는 단어도 전혀 몰랐고,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아이가 어느 날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트랜스젠더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몰라서 처음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처음에 우리 애가 편지로 이제 저한테 편지를 주면서 엄마가 이걸 읽어보고 나를 내쫓아도 좋고 나를 때려도 좋고 엄마의 천만 바랄게요 하면서 애가 진짜 이게 덩치가 크고 이런 애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주고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첫 문장이 엄마 혹시 성 주체성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트랜스젠더도 모르는 사람이, 퀴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 주체성 장애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성 주체성은 정말 모르겠고 장애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도 저희가 아직 그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해줄 때 그 진단명이에요. 원래는 그 성별 불일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용어가 성전환증 내지는 성주체성 장애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얘도 이제 그걸, 그래서 저는 장애라는 글자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는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했던 사람인데 부모 모임에 처음 2017년 12월에 제가 커밍아웃을 받았고 2018년 4월에 부모 모임을 찾아갈 때는 왜 정말 이렇게 정말 무슨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잡고 싶은 어떤 끈이라도 하나 잡아서 뭐가 좀 알고 싶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마음 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부모 모임을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정말 지금은 우리 애가 수술도 했고 성별 정정 이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사실은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트랜스젠더니까 뭔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셔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애가 트랜스젠더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건 이런 모임에 오거나 정기 모임에 가거나 이런 데 와서 그렇지 우리 애가 트랜스젠더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모임을 제가 지금까지 쭉 나오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즐거워서.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원동력이 뭘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끈끈함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내 얘기를 했는데 첫날부터 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세상에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내 자식이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내 편이 돼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런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아, 여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달에 2번, 3번. 예, 처음에 그 다음 한 달을 부모 모임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며칠 있으면 부모 모임에 가지 하는 이런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게 활동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나비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그 너에게로 가는 길 이후에 지부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또 지부회 외에도 여러 행사가 많아서 정말 솔직하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차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게 아니고 군산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 나비님이 저 활동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와 그 바쁜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하면서 그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되고 그 많은 일들을 소화해낼 때 나비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송년회 할 때 제가 상을 받았는데 고속도로 명예 후원상을 받았어요. 엄청 길에다가 돈을 많이 풀고 다닌다고. 저한테는 그게 정말 그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 저의 어떤 활동 이력이겠죠. 그리고 실은 제가 이제 공무원인데 연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기재직 휴가도 쓰고 1년 연차도 쓰고 그리고 연차가 있어도 눈치 보이면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간관리가 됐기 때문에 또 노조위원장도 했고 또 소장님도 본부장님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기 때문에 저 휴가 갑니다. 급하면 바로 아니면 오후에 조퇴도 되고 하면서 연가를 쓰고 다니고 뭐 교통비도 많이 쓰지만 그거 아니고도 사람은 돈 많이 쓰고 살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뭘 하든 돈을 쓰고 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보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계속 신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수행해야 될 과제라든가 그러면 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에너지를 쓰는 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들 아까 메인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희가 이제 2박 3일 MT도 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날을 새고 술 좀 마시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또 새벽부터 또 일어나가지고 뭘 해요. 참고로 지금 하늘님께서 못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2박 3일 MT를 갔다 저희가 어제 왔는데 하늘님이 첫날 새벽 4시 반에 주무셨고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느라 둘째 날도 거의 2시 넘어서 주무시고 하여튼 이런 에너지들이 부모 모임하면 진짜 저희끼리 하는 얘기했어. 애들은 다 뒷전이에요. 애들은 왜 꼭 강의를 나가 막 뭘 하는지도 몰라. 저희끼리 모여서 노느라고. 그런 어디를 가면 이렇게 정말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고 그런 데가 있을까요? 저희 오랫동안 친한 친구들도 정말 또 되게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자들과는 또 다른 결의 성소수자 부모들끼리만 느끼는 그런 같은 결의 공감과 그런 연대가 있죠. 성소수자 자녀 없으신 부모님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이가 중년이 넘어서 그 정도의 끈끈한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끼리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와서 보니 우리 성소수자 자식들은 하느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이에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신 분도 있는데 이 나이에 다른 세계를 알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뭔가를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이게 저가 오늘 나이도 제 오랜 아주 옛날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되게 모태신앙이고 가족들이 다 목사님이고 그런 친구거든요.
몇 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니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가 트랜스젠더다 하니까 그 친구 되게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그래서 3시간 동안 부어 삼고 다음번에 만날 때 네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래 막 이런 말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막막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이 어떤 활동가라고 내가 스스로를 규정짓진 않았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많이 하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열을 때 신에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뭐 종교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이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워진다면 이게 바로 종교 아닌가? 헌금도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30분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세요? 금방금방 30분 금방 지나가죠. 그 얘기에서 사실 내가 즐거워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활동이 괴로웠으면 활동 안 했죠. 활동을 하면서 괴로운 일이 생기긴 하지만 활동 자체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고 좋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계속 다른 거 뭐 더 할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지들과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료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해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건 우리 서로 퉁친 걸로 질문을 퉁친 걸로 하고요.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30분을 이제 슬슬 보내야 하는데요. 아마 이게 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저는 지금 대타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늘님께서 저기 한채연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 열어서 보고 네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게 보이네요. 죄송해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저는 이런 한채인님 글을 계속 여러 매체에서 많이 보고 감동과 깨달음을 많이 느껴왔는데요. 앞으로도 글과 강의를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후에 집필 작업 계획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내리는데 너무 섣부르지만 이후에 집필 작업과 또 한마디 이번 정권 기간 동안 피와 인권에 대한 예언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집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책 쓰면서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나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라고 생각하면서 썼고 근데 마지막에 글을 계속 개고를 했거든요. 수정하면서 그다음 글이 좀 나아졌어요. 쓰면서 내가 나 원래 그렇게까지 글 못 쓴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좀 자신감을 찾기는 했으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책을 정말 더 내는 건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근데 이미 계약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된 책들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래서 지금 3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아니고 한국 성소수자의 역사.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해서 제한때까지를 거의 이제 연대기로 다루는 거를 루이님하고 지금 작업 중이고 그건 아마 내년 초쯤에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권은 성소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 한 권은 내 인생의 시적절한 성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여자들의 섹스북을 냈는데 여자들의 섹스북은 정말 여자를 위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내 인생의 시적절한 성교육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여성, 남성 다 포함해서 약간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성교육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는데 구나무 아카데미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응도 좋고 해서 이거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 책 작업 계약이 있고 마지막 한 권은 제가
해야 될, 정말 이 작업은 정말 해놔야 돼라고 생각하는 걸로 서울케어문화축제의 역사 정리하는 작업, 그래서 축제가 어떻게 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 작업까지가 다 한 1, 2년 정도 안에 다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더 이상은 쓰지 않겠다. 비싸로 아니 정말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총이 또 들어올 겁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새 것만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예언은 저 이제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러니까 활동 시작할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시군요.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가 들어왔다가 어쨌든 군인이 아닌 민간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딱 바뀔 때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그 문화부 직원이 문화 다양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알고 싶다고 버디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했었고,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이게 물론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때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이게 막 엄청 정치적인 것까지는 잘 몰라서 이게 민주당인지 뭐 이런 생각 안 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국 10년 안에 동성결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화가 생겨서 파트너십 만들어주고 다 동성결혼 법제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한국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명박으로 넘어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박근혜 문재인을 지나니까 누가 잡아도 똑같구나. 이게 다시 민주당이 정당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이 정치적으로 정권을 누가 잡느냐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뭐냐면 90년대 운동할 때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동지가 늘었죠. 그때는 성소설 부모 있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커미아웃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모이는 부모님 모임이 생기고, 또 굉장히 더 지역 모임, 연령 모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업 모임까지 다 생기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굉장히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 예언은 안 맞을 거라서 예언하지 않는 것으로. 네. 지금 이번에 출간한 책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전에 내신 책 난난 상렬지사 그리고 한채은의 섹스 말하기, 이런 책 내용이 아주 궁금하거든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채은의 섹스 말하기는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에 이 책을 냈다고 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너무 레즈비언 섹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변에 레즈비언들이 힘들어하는 걸 봐서 레즈비언들을 위해서 내가 섹스 궁금한 걸 정리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책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해울이라고, 제가 쓴 책이 아니라 남남상렬지사, 종호의 성공시대와 같은 책들은 당시 소설을 쓰는 게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시로는 동성소설 잘 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해울에서 내겠습니다. 이게 정식 출판에서 나오는 거랑 아닌 거랑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래서 이제 정식 출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올 이름으로 책을 냈던 거고요.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번역자 구해서 출판 한 권 따와가지고 이제
워낙 그 종교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약간 초반에 포인트가 출판으로 운동하겠다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쭉 냈습니다. 뭐 정오의 성공시대나 남남 청년시대 같은 책들은 지금 읽으셔도 재밌게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튀어나게 와서 읽으실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소설 쓰고 계세요. 그 모임은. 그래서 그 정오의 성공시대나 남남 청년시대 책을 쓰셨던 그 작가분에게 해운 출판사를 넘겼어요. 어차피 성소수자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로서의 명맥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준비되셨습니까, 매일? 찾았어요. 하느님께서 이번에 우리 춤추면서 싸우지 이거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있던 글 안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충청도 다낭에 사는 분을 상담하신 글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닌 건가요? 제가 고향을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 대답에 그분은 다쳤던 숨구멍이 열리고 홀로 감당한 유폐된 삶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혐오는 참 슬프고 잔인하다는 말씀에 하느님께서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상담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진심 다한 괜찮다는 말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부모와 당사자들이 계시지요. 책에 혹시 실리지 않은 또 다른 상담 사례 하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가슴 먹먹한 상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활동가로 지내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제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상담을 부모님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담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부모님들을 설득을 할 때는 동성애자인 거 여부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부모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다짜고짜 저희 사무실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상담하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막 주변에 너네 아들 너무 잘나서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지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요즘 너네 아들은 어디 다녀? 이런 걸 묻는데 이 부모님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들이 문 닫고 들어가서 히키코모리로 문 밖을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대학을 잘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부모님이 약간 그 첫 번째 커밍아웃에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그 거부 반응에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아예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문 앞에 두면 문 살짝 열고 가지고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번 생각에는 서울대 나온 자녀가 엄청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성소수자에 동성애자의 커뮤니티 반응 보였는데 지금 뭐가 더 문제냐면 너네 아들 뭐해? 라고 물어보는데 어디 막 대기업에 취직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말을 못하니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지 다시 문 밖으로 나올까요? 방 밖으로 나올까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동성애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진심으로 동성애자인 거 괜찮다는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티나요 어머니. 네. 지금 상담하는데도 바로 티가 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는 거 티가 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바뀔 거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고등학생 1학년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낼까봐 걱정돼서 아들을 너 아빠한테 들키면 큰일 나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했고 이 집이 동네에서 슈퍼 같은 걸 운영하는 집이어서 그리고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3이고 동생이 중1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라 어머니가 바로 붙잡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 동네 소문나면 우리 집 망해. 가게가 항상 안 될 테니까. 근데 너네 동생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아들도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반장하고 공부 전교 1등하고 했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저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부모님과 거절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커밍아웃 할 때는 부모님하고 1대1 관계 내에서 부모가 나를 자녀로서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에 대한 고민을 혼자 많이 했을 텐데 커밍아웃 나서 부모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걸 할 때 되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만나면 이제 약간 각색해서 알려드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저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 주시면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걸 원하시냐?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셔라. 네. 동성애자로 살지 안 살지, 트랜스로 살지 안 살지는 더 살아봐야 아는 거고 지금 어쨌든 살아가게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상처받는 건 부모님이 남복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게 제일 상처받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주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 같은 상담 많이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 지금 순간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충청도가 그쪽 아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님이 한 분 부모 모임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부모 모임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오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3대 독자, 몇 대 독자고 이 아이도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대가 끊긴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울다가 아마 살짝 기억나죠. 그러고 가셨는데 이럴 때 좀 저희가 어떻게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때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한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한테 정말 울다가 그냥 가셨어요. 대가 끊긴다는 얘기 계속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가 끊긴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 아버님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고 이게 괜찮다, 약간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했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 아버님의 자식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결혼을 해서 지정 성별에 반대되는 성별의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이혼하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님은 이제 어쨌든 내가 여기서 대를 끊긴다는 거에 대한 이 걱정이 더 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주실 말씀 있는지. 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부모님마다 다 다르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시고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하시다 보면 결국은 아시게 되니까. 저희도 미국에서 그런 질문 받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 오래 가가지고 미국 뭐 동부 서부 대학교를 수련을 하면서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가 끊기는데 괜찮냐?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대가 끊겼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 전에 당신 자식이 좀 죽게 생겼는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식부터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구만. 아직 자식이 뭐 그 후에 손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 그런데 나는 배를 지금 내 자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대에서 오래 끊어지는 게 되는데 자녀 대까지 나는 감독했고 그다음 자기네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저희끼리는 참 한가한 얘기하는구나. 네, 맞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마무리가 굉장히 행복한 마무리라면 불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본 자녀분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거라면 사실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대 끊기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입양도 많이 했잖아요. 경기는 형태. 그래서 사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꼭
자녀가 그 지정성별대로 살면서 또 결혼을 해서 뭐 임신 출산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배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능하니까 그거는 정말 시간을 두고 본인이 점점 더 마음 바꾸시지 않으실까. 예전에 사실 부모모임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부모님들이 한 3-4분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오셨던 게이 아버님은 사실 대 끊기는 거 좋고,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모은 재산 자식 안 주고 내가 다 쓰고 죽을 수 있어서 난 사실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 생각해서 아들한테 내가 너 손주 잘 길러라라고 아들한테 유산을 줄 텐데, 그럴 것도 아니고 아들 자기 혼자 몸이야 잘 살겠지.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다 쓰고 죽으려고. 그래갖고 엄청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도 항상 하는 말을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동성혼법제가 안 돼가지고 입양도 못하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번 돈으로 다 자기한테 쓰기 때문에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아냐고. 오히려 저는 아들 둘째 중에 둘째가 게인데 큰애는 비성소유자라서 걔가 걱정해. 걔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애 낳고 작은 애가 더 걱정 안 되고. 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 할까요? 네, 지인님 하실 줄 내용 알겠습니다. 안에서 네. 제가 그 내용에 정말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탈코르셋 운동을 하면서 트랜스젠더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혐오하는, 저는 페미니스트 단체도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데, 트랜스젠더는 코르셋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코르셋 엿먹이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질문이 북토크에서 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코르셋을 입는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탈코르셋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코르셋을 입는 것이 아니라 코르셋을 입히는 거잖아요. 사회가. 근데 누구한테 입히냐면 너 여자잖아 라고 하면서 입히거든요. 근데 여자라고 무조건 입어야 하나라고 얘기하면 너는 자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코르셋을 입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이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저 여자로 안 태어났지만 코르셋 입을래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여자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뭘 건드리고 있냐면, 코르셋은 생물학적 여성이만 입어야 해 라고 하는 코르셋 작동의 가장 기본 원리요. 여자하고 남자를 딱 둘로 인간을 구분한 다음에 여자하고 남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자는 화장하고 치마 입고 라고 한다 라고, 그걸로 남자하고 구분하는. 그래서 남자가 화장하면 왜 여자짓 하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화장하고 치마가 여자의 용으로만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지정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회가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화장하고 치마 입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 흉내 내기 이전에 이 코르셋 작동하는 원리 자체에 이미 깨버리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여성만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그래서 사실 코르셋을 트랜스젠더 여성분들이 사람들은 코르셋을 입는다고 흉내낸다고 그러지만 아니지, 코르셋 작동 원리의 기본을 이미 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트랜스젠더가 남자셔서 여자 흉내를 내고 자기 여자라고 주장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라? 그리고 사실 엄청 코르셋이 잘 소화하시거든요. 트랜스젠더 여성분들이 저처럼 코르셋 소화 1도 안 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 만약 지정성별 여성으로 저를 여자로 생각하는 제가 코르셋이 잘 안 입혀진다면 다시 질문할 때 원래 코르셋 그거 원래 여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막 우긴 거죠. 당신들이 여자는 코르셋 입어야 한다고. 보세요, 당신들이 여자가 입어야 한다는 코르셋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예쁘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그럼 애당초 코르셋 여성이랑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라고 받아쳐서 이것 자체가 더 이상 코르셋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화장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코르셋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건 트랜스젠더 여성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트랜스젠더 분들이
화장하고 치마 입는 것을 그것을 강화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때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엿먹이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그 강력한 그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성비범을 깰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더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기가 잘 잤다니 된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태윤님 연애 부분 나올 때 너무 막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지? 막 이런 것도 막 보면서 그게 다 책에 나오거든요. 책 안 보신 분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사랑 오래가게 서로 맹세를 하자 이런 얘기를 연인분이 하셨더니 한채연 선생님이 우리 맹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하자. 거기서 되게 이러한 연인 간의 사랑도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나도 저런 사랑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켜오신 그 사랑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0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후반에 만난 셈이거든요. 그분은 4살 차이가 나니까 그분은 30대 초반이고 저는 첫사랑을 중3 때 했어요. 중3 때 했고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고지식해서 사랑하면 한 번 사랑하면 평생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딱 할 때부터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중3 때 사랑했던 그 친구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요즘 말로는 허업증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말하는 게 80%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랑할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평생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귈 수는 없다라고 해서 헤어졌어요, 그 친구랑. 그런데 너무 슬펐죠. 왜냐하면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상대방도 변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끊어서 사랑에 대한 너무 막 사랑 자체에 대한 실망,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귀었죠. 그래서 고1, 2, 3 와서 대학교까지를 사귀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친구랑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어쨌든 이 친구랑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날 얘기를 했고 근데 비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친구 집 근처에 카페에 가서 만났어요.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한 거죠. 사실 내가 최근에 어떤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았고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이 저 오빠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그렇게 만났었던 거구나. 제가 두 사람 만나게 해준 셈이 되어버린 거라. 근데 오빠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엄청 조건이 좋아요. 대학 교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대학생이고 오빠랑 결혼하면 대학 교수랑 결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빠랑 결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양보를 했는데 두 사람 결혼 못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사주팔 궁합을 봤더니 두 사람 결혼하면 오빠가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저히 결혼을 못 시키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에야 생각해보면 이성애자들도 참 살기 힘들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두 사람 결혼 못하고 두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빠랑 결혼이 안 되고 나서 3년 후에, 그러니까 9년 정도 흘렀을 때. 근데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 사이 3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지내오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이제 8년을 사귀었던 사람,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평생 갈 거라 생각했고 26살에 만난 거죠. 그리고 8년을 사귄 건데 처음으로 서로 레즈비언인 걸 알고 만난 사이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평생 갈 줄 알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결혼식도 올렸어요. 지금이야 결혼식을 꽤 많이 하지만 97년도면 뭐 동성 결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엄청 용감하게 서강대 교수식당 빌려서 하객 200명 뭐 올려놓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프로포즈도 그 모임 게시판에 올렸어요. 저희가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공개 청원글을 올리고 공개 답글 받고 그 결혼식 언제 하니까 다들 오시라고 글 올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최대치의 막 낭만 다 땡겨가지고 그런데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헤어지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이별을 몇 번 겪으면 누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내줄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면 난 보내준다 였는데, 다 공통점이 몇 년 후에 다시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사실 그때 나도 좀 더 붙잡을 걸.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그냥 막 그래 너의 사랑을 위해서 보내줄게 이것만이 최선일까? 그러니까 막 조건 따져서 막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좋으니까 그렇게만이 정말 최선일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막 더 이렇게 막 넓은 사랑으로 보내주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 저는 그 사람 보내주고 딴 사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히 막 넓고 막 큰 사랑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는 막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만난 분하고는 쭉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잘 맞다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이전에 내가 분명히 다 사랑하긴 했는데 아주 잘 맞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랑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잘 맞으니까 사랑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대 때 결혼하는 20대 때 결혼을 선택하신 과거의 이성애자분들의 선택은 괜찮은가? 실제 인생에서 20대 때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거나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분들의 다른 양성애자분들 누구에게나 물론 아주 드물게 20대나 10대 때 만난 분하고 평생 잘 사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특별한 일이고, 보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막 이렇게 사랑을 일찍 결정하려고 하지 마셔라. 잘 맞으면 그냥 평생 갈 거고,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해서 또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다 당신이랑 단 이 사랑이 5년 안에 끝나더라도 하겠다. 저는 5년 안에 끝날 사랑이면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께서
최장연애 2년 해봤는데 본인은 지금 5년만 사귀어도 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받아들이셨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그 말의 각오는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그냥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뭐 맹세하고 이런 식의 어떤 세리머니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세리머니는 중요한데요.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각자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더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를 계속 체크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을 보여줬잖아를 체크하게 되는 게 예전의 연애였다면 이제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하나를 의심하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보여준다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랑을 저 사람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내 사랑은 이런 거니까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걸 하자 했어요. 네. 우리 이렇게 길게 얘기했죠?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지났네요. 네. 저희 부모 모임에 어떤 어머니께서 지금 사랑 얘기하시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사랑은 네. 그 어머니께서 사랑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노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생각났고 그리고 제가 그 한주영 선생님 그 책 읽으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위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 SNS에도 막 남겼는데 이 부분을 꼭 읽어서 같이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찾아오시는 부모님한테도 저도 이 문장을 사용하기 했거든요. 청소년 자녀가 커밍아웃을 하면 부모는 어른으로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깜빡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유예하고 있는 오늘이 자녀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감당해온 일이었으니 자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신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편견 때문이니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사실 부모 모임에 오시는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다 분명 그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충분히 아주 오랜 세월 심사숙고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온 것 같은데 오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 쟤는 이제 막 나에게 얘기했지만 저 아이의 감정이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한지은 선생님이 쓰신 이 글을 읽고 저도 또 어떤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책에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조각포 인큐베이팅도 하셨잖아요. 그 조각포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거 좀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오버가 돼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 단체가 아니마가 있었는데 아니마가 통신 모임으로 있다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렁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렁이도 활동을 하다가 3년 정도 활동하다가 없어졌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자체가 그 틈새 운동을 하겠다가 목표여서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가 없으니까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를 인큐베이팅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 양성애자, 우리 무성애자 얘기할 때 이게 시스젠더를 배경으로 하지만 진짜 사람들의 편견은 성별하고 성적 지향이 두 개가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남자를 좋아하는 이 포함되어져 있고 남성 안에 여자하고 섹스하고 싶어하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별을 쓰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자 트렌드는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주로 예전에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라고 이름 쓰면서 이게 성적 지향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편견은 바로 이 성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이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별에 대한 걸 편견을 벗어나야지. 그러고 나면 뭐 저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성별에 대한 얘기하는 거랑 제가 누구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애당초 연결될 이유가 없어서 여자야? 여자 좋아해? 그래. 그거 끝나는 거지. 어떻게 레즈비언일 수 있어? 이런 게 없을 테니까 한편으로는 그 트랜스젠더, 시스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뭐 그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단체라고 하더라도 정말 더 근본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자,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드디어 플로어에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전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 사전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 읽지 않고 혹시 사전 질문 남겨주신 분이 오셨다면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안 하셔도 지금 뭐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폰서 부모님 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만나는 자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편하게 네,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마이크가 있나요? 마이크로는 하나를 빌려야겠네요. 될것 같은데.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간질간질 하고 계실 텐데 역시 네, 첫 번째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드릴 거예요, 선물로. 정말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저희 선물책 6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6명 질문하셔야 됩니다. 일단 네, 너무 얘기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너에게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지 않고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전 포스터만 보면 이제 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엘라이라는 표현을 처음 마주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제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있는데 뭔가 저는 아직 고민이 많은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표현 자체부터 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나 이 거리감 어떻게 앞으로 이 친구들이랑 나는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날 건데 어떻게 나는 고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엘라이라는 표현을 마주하고 이 표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북토크쇼랑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근데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걸 오롯이 그대로 인정받는 것 자체만으로 이 퀴어 운동이나 이 모든 맥락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부모님이랑도 그렇고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듣지 않은 것처럼 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넘어가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히 차라리 부정이라도 당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라도 했고 저기는 어떤 반응을 했구나 이러는 건데 마치 그냥 없던 일처럼 계속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가끔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그런 순간을 마주하고 할 때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좀 부딪혀볼 만하다는 뭔가 용기가 생기는 지점들이라서 끝까지 붙잡고 막 대답해 이렇게라도 만드는데 근데 자기 본질일 때는 되게 그게 어렵잖아요. 계속 되새김질해서 부정 아닌 부정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과정 거치지 부정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부모의 6단계가 있거든요. 뭐 충격, 부정, 감정 표출, 뭐 죄책감 하다가 결단 단계에서 받아들인 거 전에 결단 단계가 지지하고 회피하고 불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부모 유형이 회피예요. 회피.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화도 막 싸우다가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막 하는데 바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근데 회피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바로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커밍아웃 한 건데 부모가 그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 모임에 오셨던 어떤 당사자분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다 그럴 때 다음날 아침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한 3개월에 또 여자친구는 없니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다시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날도 아침에 깨자마자 엄마 나 게이? 엄마 나 게이? 매일 하는데 매일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던 것도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그 회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어떤 액션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전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참 주제로 부모님하고 딱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에서 제가 얻고 싶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터치 안 하실 거라 나이가 점점 들고 있고 부모님들이 주요한 또 40대 정도까지는 개입을 하는데 30대 40대 넘어가면 이제 결혼할까봐 무서워하시거든요. 이제 너 결혼 자금 줄 돈도 없고 이제 나 노자금뿐인데 네가 뭐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태도가 그 앞에는 그랬다가 뒤로 가면 적극적 그냥 뭐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반응이 없어서 사실 커밍아웃을 안 했어요 특별하게.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라면 그런 기대 때문에 커밍아웃 한다는 것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심리상담도 전공인데요. 심리 상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뭐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하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40, 30대 이상 되면은 점점 내가 말했다가 더 너무 개입을 할까봐 사생활 얘기 안 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커밍아웃 할 필요도 만약에 받아들여줘도 또 그 같은 이제 동성 친구도 연애 막 개입하고 부모가 그러면 귀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말하고 싶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원하는 반응을 그냥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까지를 커밍아웃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회피를 할 때 왜 회피해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자 하는 마음도 반 있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어물쩍 넘어가자 하고 저도 그냥 회피를 하고 넘어갔다가 근데 다음에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너 그래서 요즘 남자친구는 없니? 라는 얘기 들으면 또 갑자기 울컥 하는 거죠. 아니 회피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또 물어봐? 이렇게 되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본인들은 그걸 물어봐 주는 게 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거죠. 정말 계속 레즈비언일까? 계속 레즈비언이 아니고 사실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좀 다르게 가 있는데 이때쯤 내가 이걸 물어봐 주는 것이 이런 흔들리는데 오히려 약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는 거. 내가 너를 레즈비언인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헛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반응에 너무 그렇게 막 나를 회피하고 부정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우리의 또 대응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 20년 전쯤에. 그래서 둘이 같은 이불 덮고 자니? 저한테 뭐 동성애를 한 적이 몇 저희 어머니가 너 동성애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동성연애하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동성연애는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로 끝. 그리고 몇 년 뒤에 둘이 같은 이불 덮으자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러면 따로 덮어요? 그 대화 끝.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지나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능글맞게 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얘기 궁금한 거 드립니다.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나는 뭔가 이렇게 끼었는데 회피한다 했잖아요. 저희 부모 모임에 오시는 어머니 한 분은 분명히 얘가 성소수자인 것 같은데 커밍아웃을 안 한다고, 나를 커밍아웃을 받고 싶다고 지금 깨어져 오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나는 꼭 받고 싶은데 우리 애가 커밍아웃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커밍아웃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한 5, 6개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달에 오셔서 또 네, 그러세요. 네. 나는 커밍아웃을 받을 준비가 완벽하지 안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기다리시라고 본인이 때가 네. 되면 한다. 그리고 커밍아웃이 꼭 필요하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달에 오시면 또 그러세요. 근데 원래 하늘님도 먼저 계속 알고 얘기했다고 방송에 맞아요. 봤더니 네. 네, 지금 이런 얘기요? 네. 아, 네. 아들이 게이인 거 알겠는데 막 커밍아웃을 하도 안 하길래 본인이 어머님이 먼저 편지 쓰셨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사실은 내가 게이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고 하늘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편이 할 거다. 그래서 오셔. 근데 지금 메이님 말씀하신 어머니 아버님은 그냥 어머니한테 더 이상 말하고 그런 거 사생활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서른됐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친하지만 사생활까지 개입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지금 연애와 관련된 고민이 너무 커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연애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확신이 있어야지 좀 커밍아웃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든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굳이 커밍아웃을 내가 나이 먹고 왜 해? 나의 연애사를 부모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굳이 나의 성생활을 부모님께 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위기가 많이 풀렸는데 이제 손 들고 얘기하겠다. 네. 저기 제 질문은 그 부모님들이요 그 자녀분들이 뭐 한 분 계신 분 계시면 이제 여러 있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말고 딴 분들도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제 낳고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조금 아까도 이제 뭐 부모들이 알고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다 일단 그 게이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딴 자녀들하고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어려서부터 본인들이 뭘 다른 거를 사실은 알아주셨냐고 할 때 기르시면서 그거를 왜 나는 그게 무척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궁금합니다. 이 부모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를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대부분은 부모님들 몰라요. 저는 상담 못해요. 저도 상담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아예 머릿속에 성소수자 이런 거가 없었으니까 네. 저는 홍석천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는 약간 여리고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여성스러워 보이고 뭐 이렇다고만 느꼈고 여자들하고 친하고 얘도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얘가 인기가 많은 걸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전혀 게이 그쪽으로 생각 못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니 미리 알아채린 그 부분은 그분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 자식의 일기를 몰래 봐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에서 봐서 알지 절대 그냥 보고서 얘가 그런가 그렇게는 상상하는 부모님들 이제까지 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사실 부모님도 다른 게이를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애도 게이인가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네.
그리고 그랬을 것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지. 부모 모임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죠. 어렸을 때 그렇게 약간 이제 남성성의 어떤 젠더 표현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트랜스젠더일 거라고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TV에서 하리수배우만 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레즈비언인 거 안 것도 얘가 어떤 여자애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것도 얘가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그때는 얘가 지역성비 여성이었으니까 연애 편지를 쓰는 걸 봤고 꾸준히 쓰는 걸 봤고 또 제가 중학교 때 레즈비언 친구를 봤어요. 저희 반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레즈비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레즈비언 친구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수원 아이한테 왜 여자아이한테 자꾸 연애 편지를 쓰지? 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한지연 선생님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사실 책을 다 보지 않아서 혹시 이 책에 설명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읽은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그 부모와 어떤 사회와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는데 저는 그 여기 제목이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예요. 싸운다고 하는 거는 이 사회의 벽과 우리가 뭉쳐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거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년 겨울에 우연히 친구 사이 이제 그룹의 트랜스젠더 엄마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처음이었고 저도 이제 아이한테 커밍아웃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똑같죠. 지식 없었다가 갑자기 막 공부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퀴어 전체는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돼 있겠지. 그래서 연대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쵸 싸움도 하고 이럴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거 너무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아주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약한 고리로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좀 오래 활동한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런 싸움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래서 현재 그렇다면 이 퀴어 전체 각각의 그룹 간의 관계나 또 그 싸움의 동력이나 앞으로의 방향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은요 게이하고 레즈비언이 제일 만날 일 없는 사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무 관심 없는 게이와 남자에게 아무 관심 없는 레즈비언. 그래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연대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같은 동성애자니까 연대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제일 연대 안 될 사이가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을 또 트랜스젠더랑 비교하면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웃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트랜스젠더의 고민은 사랑이 또 고민하자는 핵심은 내가 나로 살 수 있을 것인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시스젠더인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만날 일이 또 없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므로 일단 초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정도로 연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퀴어 문화 축제라고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다른 운동 같으면 뭐 노동운동이면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에 뭐 같이 뭐 이렇게 공통의 기반을 가진다지만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공통의 기반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한편으로 뭐 사랑한 애인만 생기면 사라졌다가 솔로 되면 다시 나타나고 이게 이제 동성애자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트랜스젠더는 성장한
수술하고 성불정정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성소자 인권 운동은 잘 되기 힘든 운동이에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는 커플이 되면 커플세를 내야 돼요, 진짜. 커플세 내서 이렇게 해서 막 후원도 더 많이 하고, 트랜스젠더 분들도 성불정정 했으면 후원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근처에도 안 오고, 인권단체 근처에도 안 오고, 잘 살면 후원도 또 끊어요. 그런 식이어서 그 질문이 되게 좋은 건 이제 저는 그 의문에서 다시 뒤집어 보면 이게 오히려 원래 현실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 뭐 게이가 레즈비언에 대해서 막 레즈비언들 전부 다 막 우락부락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뭐 게이들은 다 뭐 에이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레즈비언들도 편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성소자 인권 운동이 이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운동이 여기까지 온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건 다르긴 한데 뭔가 부당해. 어쨌든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로 살려고 나라고 얘기하면 변태라고 얘기하고 호모라고 얘기하고 뭐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해라고 하는, 오히려 사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공통점이 아니라 요 감각으로 해서 만나는 거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걸 바꾸려면 부모님들하고 만나고 뭐 엘라이들하고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될 것 같은 걸이라고, 그걸 이제 깨닫고 인식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감각이 늘어나야지 인권운동도 좀 더 잘 되고 커뮤니티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아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호모란 단어 쓰지 마세요, 동성애를 쓰지 마세요, 변태라고 부르지 마세요, 요 얘기하는 거에 더 많은 것들이 가 있었어야 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의문이 조금 더 다르게 해소되도록 하는 운동 방향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책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커밍아웃을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비혼인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심조심 그냥 피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2018년도 정도에 어머니가 그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재밌게 오셨어요. 거기에 해롱이라는 케이스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만 유독 해롱이 케이스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참 안타깝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뭐 이해도 된다, 그리고 송이야 너는 너가 꼭 결혼을 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되게 뜨끔했어요. 제가 저도 또 술 먹다가 하니까 또 저도 우리 코미가 오게 살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엄마나 아버지나 두 분 다 되게 놀라실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준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그때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워크숍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뭐 커밍아웃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런 걸 제가 들어서 그때 되게 좋은 워크숍을 듣고 정말 많은 용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받았던 책자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일단 뭐 나오는 책들은 제가 사실 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실 한 달 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마한테는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그동안 그냥 숨기고 계속 또 있었으니까 아닌가 싶었나 그랬던 건지, 그래도 놀라시긴 했지만 좀 받아들여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최근 일주일 전에는 아빠한테도 커밍아웃을 했어요. 아빠한테는 이제 그 커밍아웃, 그 성소수자 부모님이 나오는 그 책자, 커밍아웃 스토리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가이드북을 딱 드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성소수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보여주면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들으시고요. 왜냐면 그 책자 아니었으면 저는 되게, 그 모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숨어 살고 그냥
주인처럼 있고 그랬을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그리고 또 고민인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혹시 뭐 배우자분들이나 있으시면 혹시 자식의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싸우거나 혹시 다툼이 있으셨는지 혹시 불안이 없으셨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했을 때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커밍아웃을 받고 남편한테는 바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뭐 아까 몇 대 독자였지만 저희 남편도 외동 아들이고 저도 아이가 딱 하나 지정성별 남으로 태어난 애가 딱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늘상 평상시에 뭐 가족 간에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늘 하는 말은 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손주를 내가 볼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는 얘가 이제 정신과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근데 저희 남편이 뒤로 정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 어떤 이제 본인이 꿈꿨던 어떤 미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트랜스젠더고 뭐 시스젠더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앞으로 가지지 못할 것, 내가 앞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고 얘가 무슨 죽을 병을 걸려서 진짜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는 정말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소중한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잃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얘가 살려고 얘기를 한 거고 잘 살아가보자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커밍아웃을 우리한테 해준 거는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걸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뛰쳐나가서 네, 정말 부모는 얘가 왜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얘를 어떻게 도와주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물론 저 나름대로 뭐 그런 힘든 순간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서서히 내가 갖지 못하는 미래는 그거는 내 거고 그냥 그거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는데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는데 이런 쪽으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들이 이제 보통은 커밍아웃 할 때 바비를 위한 기도를 보여드리면 부모들이 80%는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한쪽에서 이해를 못한다 막 그러고 이제 부부간에 아이가 커밍아웃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성숙사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것들 이럴 때를 기회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해서 고민한다? 아니고 우리 부모 모에 오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경우에도 자기 부패를 좀 내려놓고 성소사 부모로서의 삶을 다시 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종교적인 거 자기가 뭐 순교까지 한다고 감수를 하고 종교인들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게 강력한 것이 있어도 자식 앞에서 자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민을 하고 부부간에 의논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평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만한 관계가 안 된다거나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걸 핑계로 다툼이 생기는 거지 절대 자식이 성소수자에서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진다거나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건 성소수자 당사자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부 싸움에도 죄책감 갖지 마라 라고 하는 팁도 주셨습니다. 네. 예,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나비님을 오늘 세 번째 뵈요. 아리랑에서 집이 한잔 말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내가 거기 좀
저쪽에서 하는 세 번째 뵙는데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이제 내일 하지원 선생님 책까지 기독교 개신교 안에 몇몇 사람들 모여서 줌으로 토론회를 하거든요. 오늘 학법 기수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말씀이 안 나왔던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개신교가 굉장히 강력한 혐오 인간들의 모임하니까 그 첫 번째 가서부터 수녀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도 개신교다 죄송하다는데 천주교는 저렇게 심하진 않죠. 그랬더니 너무 끔찍해요 하면서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개신교 대표에서 사과드리거나 그럴 입장은 전혀 아닌데 저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개신교 혐오를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서 밀려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자기 목숨을 평생 종교가 자기의 가치관이 세계관이었는데 거기서 밀려나오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론적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성경이 성소수자를 배관시한다 죄악자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개신교인들이 배관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비록 제가 어떻게 보시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자, 저희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손 드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너무 좋은 책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은 내용에서 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 책의 도입부의 시기상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그 성소수자 인권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이랑도 굉장히 충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대놓고 혐오를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뭔가 이게 가야 할 길은 맞는데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의 활동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기상조의 그 한자를 조금 바꾸어서 평화를 향해서 함께 도우면서 나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같은 성별의 친구를 좋아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다른 주변의 양성애자 친구들이나 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나 이상의 성별에 대해서 끌림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는 한 번도 제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께 여쭤보았을 때는 뭔가 제가 굉장히 평소에 믿고 있는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때 청소년기에는 원래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이 될 일인지 아니면 제가 정체성을 뭔가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이런 거에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란 말 자체가 이상한 게 애당초 문제가 아닌데 해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살면서 이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마음 끝나서 딴 사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바뀌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이고 성별은 사람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성별이 바뀌는 거지 내가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너 여자한테 끌려? 난 성별 바꿔서 이제 남자한테 끌릴래? 이게 보통은 아니고 A를 좋아했는데 A랑 사랑이 끝나고 그리고 있다가 또 첫눈에 반했는데 그 사람이 B인데 B가 성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 애당초 지금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라면 일단 고민거리가 아예 아니다. 해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문제도 아니다. 근데 그 성적 지향이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고민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걸로 나를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이나 정의 내려도 되는 걸까? 이 정의 내리는 것이 실수일까? 나중에 또 바뀌었다가 말 바꾸면 사람들이 나보고 너 뭐야? 왜 자꾸 말 바꿔?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결정을 한 것 때문에 내 앞으로의 미래에 뭔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라면 그 고민들은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그냥 혼자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 내가 미래에 벌어지지 않는 일을 이미 걱정하고 있구나로 해결책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바뀌면 바뀌어봐야 바뀐 거지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있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나보고 정체성 바뀌었다고 욕하면 그 사람들 이상한 거네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해야 될 고민과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딱 나눠놓고 나서 답 안 나오는 거 일단 고민하는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하는 거면 일단 고민하는 거 아니다. 근데 뭔가 의식되는 거 있으면 그건 왜 의식되지?를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답은 내가 그냥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정답을 찾아야 될 시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했으면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변에 아무도 동성애를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동성애자인가를 고민했고, 지금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동성애자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가 변해서 그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소년 시기에. 그런 면에서는 청소년 시기에는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뭐 한때야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를 좀 해도 냅둬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받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시기를 보내지 청소년 시기에 상처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하시는 가시화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는 거기도 하거든요. 만약 우리 모두가 입 다물고 지냈으면 아무도 동성애라는 단어 몰라서 그냥 지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운동을 시작을 했다면 운동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성서 부모도 다 있고 하니 혹시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기를 찾아가시고 비욘드 무지개 재단을 찾아오시거나 한국 성적소사문화인권을 찾아오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힘드신 건가요? 아, 네네네. 폴리님 질문하시죠. 폴리님은 책은 없습니다. 네, 저는 받을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때문에 손을 들까 말까 하는데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뭐 길게는 말을 못하고 26살 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는 강남에 시옷이라는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지옥에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정말 같이 살았을 때는 이제 지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긴, 이제 이런 머리를 좋아하셔갖고, 그랬는데 이제 커밍아웃하고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셔야 되니? 이러면서. 근데 짧은 머리가 다 레즈비언은 아니잖아요. 그런 또 하나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 최근에 고민은 뭐냐면,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다가 JTBC 나온 걸 보셨나 봐요. 그러고 이모가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친족 때는 커밍을 안 했으니까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제3외성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는데 엄마 이제 F2M인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커밍아웃을 또 해야 될까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인데 부모님은 지금 F2M이라고 생각하신다. 자, 두 번 커밍아웃을 하는 건 필요하다 아니다. 부모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저희 엄마가 사람 이름 모르지? 이렇게. 사람 이름 모르지. 커밍아웃 이제 46인데 계속 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은 트랜스젠더 어머님, 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막 여러 가지
이제 바꿔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우리 애가 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래 걔가 좀 여자 같았어 걔 빨리 수술해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셔서 그랬는데 어떤 때 제가 댓글에 혐오 댓글 볼 때 너무 심하게 말하길래 제 아들이 게이인데 당사자들 볼까봐 겁난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댓글을 그랬더니 그러면 수술해 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놔두냐 이런 댓글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성끼리 하느니 수술을 해줘라 이렇게 생각해서 남녀로 만들어서 사랑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드물어요. 트랜스젠더를 더 힘들게 생각하고 트랜스젠더 부모님들이 게이 레즈비언 부모님들한테 와서 좋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외이신 건 같은데 네, 본인의 정체성을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커밍아웃 한 번 더 하시길 권합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레즈비언이 아니 FTM이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레즈비언이야. 그 레즈비언인 걸 고맙게 생각해 엄마. 그래서 돈도 많이 든데 이렇게 얘기해서 머리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요. 부모들은 보통 돈으로 얘기하면 눈에 띄거든요. 아니 이게 어렵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치와 FTM을 어떻게 어렵잖아요. 부치하고 FTM이. 어머님한테 제 책 선물 드리죠. 네, 시간이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네. 그래도 혹시 말하고 싶으신 거 약간 망설이시다가 나 얘기하겠다. 그럼 1, 2분 시간 더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없으신가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아니 저희도 부모님들끼리 무슨 이런 케어 관련한 연구도 보러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치라는 단어, 저런 사람이 부치래, 이 사람 부치인가? 저 사람 부치인가? 막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막 하거든요. 그 부치신가요? 네, 저는 저를 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레즈비언은 다 부치인가? 아니죠. 네. 그러면 또 꼭 부치는 레즈비언이어야 되니까? 아니요. 저는 이성애자 부치 있다고, 양성애자 부치도 있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부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치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 네. 그러니까 부치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영어에서 나온 말이고, 영어에서 약간 소위 말해서 터프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이 되었다가 사람들이 레즈비언을 이성애적 관점에서 보니까 한쪽은 남자 같고 한쪽은 여자 같으니까 부치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지금은 미국에서도 또 한 번 더 다른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치라고 하는 말을 레즈비언 남자 같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만 둘 이유가 없다. 그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아까 코르셋 엿먹이처럼 이걸 레즈비언 관계로만 한정시키면 어쨌든 계속 남자 같은 여자랑 여자 같은 여자랑 만나서 한다인데 주목해보면 남자 같은 여자니까 저도 어쨌든 부치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스타일 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체가 시스젠더든 트랜스젠더이든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이든지 간에 시스젠더 이성애자인데 남자랑 결혼하거나 뭐 사랑 연애하거나 하지 않는 여자들은 모두 다 이상한 여자라고 만들고 있는 사회에서 아니 그거 말고 여자들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다 있어 라고 할 때 그 여자의 종류를 확장시키는 이름으로 부치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치가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머리 짧은 사람도 있고 다양해지고 치마도 입을 줄 아는 부치도 있고 절대 치마 안 입는 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신 이제 부치의 어떤 그거는 오히려 이 머리카락 길이보다 약간의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건조? 약간의
약간 이 마음 씀씀이의 어떤 기본 원칙 자세들. 네. 아니 뭐 걸음걸이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여성스럽게 걸으려고 하는 걸 거부해서 좀 걸음걸이 특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세상에 다 있을 수 있다의 의미로 부치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부치라는 말을 조금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실히 놀라운 재밌는 건 뭐냐면 부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누구든지 간에 부치 이야기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치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이제 동성애 뭐 트렌드 얘기하고 또 다른 성소자들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로 부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비님도 그래서 나 부치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를 저희 부모 모임이나 다 어떤 분들은 마부라고 합니다. 마초 부치. 저희 아들 그러더라고요. 마초, 엄마는 마초 부치야. 마부라고 합니다. 마초 이시기까지 하세요? 여기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뭐 뒤에 안 붙었으면. 이게 그 부치 스타일을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 붙이던 이름이 SBS, MBC, KBS 이런 게 있거든요. KBS는 코리안 부치 스타일, 네, SBS 스탠다드 부치 스타일, 그 다음에 MBC가 마초 부치 뒤에 여기에요. 그런 용도로 쓰던 그런 식의 이제 부치 가지고 농담을 엄청난 걸 많이 해서. 어쨌든 부치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할 텐데요. 이제 비욘디 무지개 재단 같은 경우에 재단을 만들게 될 때 성소자 자녀를 주신 어머님이 굉장히 큰 마음을 내시고 큰 돈을 내셔서 사실 재단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이틀의 제목도 그래 우린 서로의 엘라이야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비욘디 무지개 재단을 제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만들자라고 하셔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 어머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이런 단체들이 있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운동에 빚진 것도 있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후원을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서로가 서로의 엘라이가 된 거죠. 그 어머님 없었으면 재단 만들 수 없었고 또 이런 소니커 활동이 없었으면 또 아마 더 그 어머님도 어떤 기운을 얻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 처음 질문처럼 이렇게 당사자냐 비당사자냐라는 이 표현을 넘어서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서의 엘라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소자 부모 모임에도 많은 엘라이가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들을 성소자 당사자들이 여기서 굳이 강조하는 건데 성소자 부모 모임이 많은 엘라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팬심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무리 발언이고요. 짧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힘을 낼 수 있는 얘기기도 한데 저희 부모모임 10년 동안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변화를 보잖아요.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엘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요새 한 1년 동안 저희 수녀님들 한 평균 7, 8명 오시고요. 신부님하고 목사님들 계속 오세요. 그래서 뭐 수많은 엘라이들 계속 오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물론 강의 엄청 많이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이제 강의를 좀 심리 상담자 대상으로 이제 상담 심리학회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사들이 이제 강의해달래서 가기도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계 기업 직원들도 해달라 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성소자 친화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4번을 했어요 외부 강의를.
외부 강의는 아니고 그 성소자 관련된 강의 4번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대학교 한양대에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수녀회에서 해달래서 인천 교구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지휘관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올해 8번 하기로 했는데 제가 5번째 했어요. 근데 군 지휘관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아예 부대 관리 훈령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뭐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매일 부대 가서 자기가 읽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 어떻게 내가 부대에 어떤 트랜스젠더 분 혼자 따로 샤워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줬었던 얘기들 막 많이 듣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부대가 달라지고 있고, 이런 교육을 왜 이제까지 안 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영관급이거든요. 대령 소령 급 이상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담사 대상인 교육하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4번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커밍아웃하는 당사자들께서 커밍아웃해서 가정에 큰 어떤 혼란이나 파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가끔 자주 하는 말인데, 커밍아웃이란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거든요. 그 초대장을 받고 부모님이 버리든지 잘 받든지는 부모님의 문제이고, 그래서 초대장을 물론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가정이 좀 혼란스럽고 파문이 일어도 흔들려도 실은 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느냐라고 부모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커밍아웃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내 존재가 부서질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가 부서지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게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 죄책감을 갖거나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기독교 친구도 만났는데, 실은 한철 스님이 얘기한 되게 간략하지만 마음을 확 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람. 도대체 왜?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도 왜? 누가? 그걸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라고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 정 안 되면 저기 성경 첫 번부터 끝에까지 읽어봤어? 구약부터 시작까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앞뒤가 안 맞아.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확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인데, 절대 그 부분에서 스스로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쪽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할 망정 내 스스로가 나한테 곤란스럽거나 죄책감거나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신이 허락한 사랑인데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정말 자식 때문에 출세했고요. 또 자식 때문에 제가 50이 넘어서 이런 분들을 또 만나서, 정말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에 축복을 받았어요. 너에게 가는 게 잘 보시면 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출세했다. 저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행사는 비욘드 무지개 재단에서 엘라이 먼스 내 엘라이 도서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라이 먼스는 엘라이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엘라이가 늘어나면 엘라이가 가시화된 만큼 계속 혐오와 차별을 말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중립이니 혹은 뭐 여론이니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계속 혐오와 차별의 발언만 들을 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를 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엘라이가 늘어나야 된다. 엘라이 먼스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엘라이 도서전을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심 이 엘라이가 어디가 가장 먼저 포섭될 것인가, 출판계. 네. 그래서 출판사들이 엘라이가 대량이 된다면,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출판사가 엘라이가 되려면 책이 팔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있는 책도 한 번 더 보시고, 책을 꼭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은 선물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사서 그 부모님들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계속 주면서, 네가
혐오한다면 네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다. 공부를 하고 이게 좋은 사람 되렴이라고 책을 많이 선물해 주셔서 우리 일단 출판계를 다 이렇게 친성소자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포성파로 떠나기로 하고 일단 출판계에 응원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리고 LI 선언 이 LI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려면 한 곳에서 그 LI 선언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 숫자를 올려야지 가셔야 될 테니까 그래서 비욘드 무지개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LI 선언은 당연히 당사자도 LI 선언을 하실 수 있으므로 LI 선언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사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저녁 행사 오시기 쉽지 않은데 노쇼하지 않으시고 약속 지키고 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도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셨던 6분은 6분이 책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책을 원하시는 걸 골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